네. 아유, 또 우리 저 채팅창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한 분이 전고체 얘기 왜 안 하냐고 계속 그러셔갖고 오늘 전고체 이슈가 뭐가 있었나 했더니 전고체 초조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초전도체 그거 그거 거죠? 이슈가 요즘 있었는데 그거 상한가 오늘 많이 갔죠.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약간 좀 지금 학계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계에서는 아직은 좀 일러다. 이르다도 있고 좀 의심의 눈초리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발했다는 게 그 논문이 진짜냐 뭐 그런 거. 네, 그리고 이제 뭐 실험 영상도 있긴 한데 과연 그게 이제 진짜 그대로 되느냐. 왜냐면 이제 그 논문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논문이 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여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과학적 실험이라는 거는 똑같은 성분으로 똑같이 만들었을 때 똑같은 효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해외에서도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들이 좀 나와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괜히 또 잘못된 시그널을 드릴 수도 있어서 더 그렇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초전도체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시장 얘기해 주실 우리 박세익, 저는 이제 전무님이 더 편합니다. 네. 뭐 대표님이시지만 박세익 전무로 불러주세요. 네, 박세익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보고 아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세익 전무님. 또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선글라스인가요? 위에 이렇게 아닙니다. 안경입니다. 안경입니까? 네, 멋지게 또 머리에 꽂고 오셨는데, 자, 오늘은 우리 박세익 전무님과 함께 어떻게 뭐 8월 얘기를 좀 해봅니까? 요즘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봐야 되겠죠? 네, 8월 얘기뿐만 아니라 네.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공매도 세력과 신용 투자자 이 닮은 점이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예, 근데 신용 투자자가 터질 때라 공매도 투자자가 터질 때라 예, 언제 터지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뒷부분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제가 언제 나왔었나 이래 봤더니 6월 달에도 나왔었더라고요. 6월에 네, 6월 때도 나오고 뭐 3월, 1월 계속 네. 얘기했던 거는 시장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뭐 6월, 3월 맞아. 예, 그 뭐 금융 위기, 은행발 뭐 위기 괜찮냐, 뭐 그러고 그 뉴욕에 계시는 권경력 대표님도 모셔가지고 신과 대화로 맞아요. 그때는 제가 뭐 호스트도 하면서 이번 은행 사태가 그 뭐 크레딧 리스크 그렇게 번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뭐 약간 낙관적인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은 내가 했제 그 말 했제 요거 하는 거 안 통할 수 있어도 우리 조무님은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한 10가지 얘기를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해놓고 그중에 내 말도 맞잖아. 세 개 맞으면 맞잖아. 내가 했지 그 말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박세익 전무님은 거의 뭐 일관되게 좋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틀린 것도 많은데 쭉 한 말씀 드릴까요? 네. 틀린 거는 어쨌든 시장을 좋게 보신 건 뭐 그건 확실한 그 방향성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 어떤 식의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잖아요. 또 그렇죠. 8월 1일이니까 지금. 예, 그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맞든 틀리든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동안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언제 또 사고 팔아야 되는 뭐 타이밍을 갖고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경제 데이터로도 얘기하고 뭐 금리가 언제 멈출 건지 뭐 이런 걸로 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서 쌀 때 사고 비쌀 때는 파는 게 그게 맞더라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언제 사는 게 맞느냐? PBR 1배 이하일 때. 그런데 PBR 0.9에서 보통 1.14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무슨 외생적 변수가 있으면 PBR 0.8도 가고 코로나 때는 0.6도 깨지고 뭐 그러는데 결국 지나고 보면 쌀 때 무조건 더 사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쌀 때 왜 못 샀느냐면요. 이번 침체는 L자로 좀 길게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나라고 해서 타이밍을 다 놓치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빨리 급락했던 주가는 항상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 6월 25일 날 코스피 3,316인가 뭐 찍고 난 이후로 네. 1년 반을 쉬었잖아요. 1년 반을 쉬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더 빠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률적으로 좀 낮은 얘기다. 뭐 이런 부분하고 올해가 뭐 대통령 3년 차에다가 홀수에다가 뭐 여러 가지 퀀터적인 그런 거 얘기하면서 올해는 이제 상반기에 허러지르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PBR 1배가 2,700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주가가 험악하게 빠지면 빠질수록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싸니까. 0.9, 0.85에서 1배로 회복하면 수익률이 15%, 20% 나니까. 근데 지금은 2,700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6월 초, 3월, 올해 1월에 나올 때만큼은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그때는 시장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되게 가벼웠거든요. 왜냐하면 빠르게 회복할 건데 회복하면 수익률이 높게 나올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7월 지나가고 이제 8, 9, 10월 달은 정프로님도 재작년부터 이제 골프 시작하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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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초보자들은 이 골프 스코어 카드에 보면 네. 홀마다 핸디캡 번호 적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네. 그 95 이상 치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홀이 난이도가 높은 홀인지 쉬운 홀인지. 근데 85 이하로 치시는 분들은 내가 이 홀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지 공격을 해서 버디를 해야 되는지 핸디캡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1번 홀부터 18번 홀에 그 18개 홀에 다 난이도가 적혀 있어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홀수회에 제가 공격을 하고 짝수에는 방어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정신은 그래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뒤에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내년 5월 달까지는 공격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잃었던 스코어를 만회하는 해라는 거죠. 내년 5월까지는 네, 내년 5월까지는. PBR이 지금 1배 수준인데도 왔지만, 왔지만 그동안에 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었잖아요. 사실 재작년만 하더라도 올 2023년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250조였거든요. 250조 네. 코스피. 근데 지금 올해 170조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래 그 정도로 이익 하향 추정치가 낮아져 있는데 내년 2024년도는 이익 추정치가 다시 영업이익이 250조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최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나빠진 실적을 보면서 주저주저 했다가는 네. 계속 못 지른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으로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지금은 돌아서고 있는 부분인데 왜 내년 5월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내년 2Q, 3Q까지 이익이 폭증하겠더라고요. 이익이? 네.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의 영업이익이. 아니 수출 지금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인데 올 하반기 내년 계속 증가하죠. 위로 갈 거라는 네.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주식은 항상 이제 6개월 선방을 하니까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의 추정치를 보면 주식 시장은 내년 5월까지는 계속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충 뭐 지금 한 2,600, 2,700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럼 뭐 한 내년 5월까지 가면 한 3천 가요? 그래서 뭐 2,900에서 3,100 사이를 보고는 있지만요. 근데 작년에 2,600 정도에서는 이제 스톱하겠지 했는데 2,100 갔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고 내가 더 생각한 올라가고. 것보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뭐 얼마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의미 없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년처럼 20% 나스닥이 3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 빠졌다가 올라오는 장은 탄력이 붙어가지고 보통은 PBR 1.1배 이상까지는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PBR 1.1이면 2,700에서 270 더해지면 2,970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낙관적인 마음으로 대응을 하자. 맞습니까? 네. 난 많이 걱정돼갖고 막 많이 팔고 있는데 지금. 지금 팔 파시면 때가 안 아니군요. 되죠. 네.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일반인들이나 펀드 매니저나 보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만큼의 지금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 서베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전히 베어리시한 마인드가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금 비중은 여전히 한 5%대 예, 들고 있고. 현금이 5%? 네. 배우리신데? 네,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94, 3 이하로는 거의 안 줄입니다. 아. 왜냐하면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줘라고 돈을 맡겨놨는데 안 펀드 사면 안 매니저가 되니까. 70% 60% 현금을 너무 많이 놨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94% 정도 주식 비중을 들고 있을 때가 2008년 10월 정도 진짜요? 바닥 칠 때. 예. 와, 그리고 그때도 94%를 들고 네,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94% 현금 비중이 6%였는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나 봤더니 여전히 한 95에서 95.5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97, 8 이렇게 올라갈 예, 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남아 있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도 강세장 약세장으로 보면 6대 4 정도로 에이 조심해야지. 지금 모돌이 반등이야. 이거 에이, 여기서 끝날 거야. 2,600 못 넘을 거야. 뭐 이런 심리가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 의심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전무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나 지금 뭐 다우지수도 뭐 13일째 연속 상승, 뭐 나스닥도 우리보다는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혹시나 해외 증시가 좀 빠지게 되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혹시? 네. 미국 증시 좀 빠지면 네. 그런데 해외 증시가 사실은 우리보다 지금 훨씬 더 강한데 그죠? 네. 미국이 지금 S&P 500 기준으로 딱 20배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빠지기 전에 PER 24배에서 빠졌거든요. 네. 근데 20배고 그동안에 5년 평균이 17.7배예요. 그럼 아직 높은 거 아니에요? 네, 5년 평균이 17.7배인데 그 평균보다는 높은데 바로 앞전에 고점 갔을 때는 24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S&P 500이 3,500 찍고 4,500 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PER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왜 많이 안 올라가면 E가 올라오니까요. PE에서 프라이스 투 네, 어닝에서 네, 네, 그죠? 네. EPS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면서 그러면 EPS가 어디가 상향 조정이 됐지? 메타버스, 메타, 페이스북 상향 조정이 됐죠. 엔비디아 상향 조정됐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전부 다 이익이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20배가 한 분기, 두 분기 지나고 나면 또 18배가 되고 17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될 때는 PR의 현재 PR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향후 그렇죠. PR을 계속 보면서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은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있는 거지. 작년 하반기랑 올 초처럼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는 기간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닷컴버블 깨질 때처럼 올해도 계속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지배적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닷컴버블 때는 S&P 500의 PER이 44배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네, 지금 나스닥의 PER이 한 30배인데 그때 당시에 나스닥의 PER이 170배였거든요. 나스닥이 네. 그때는 아마존이고 뭐고 웬만한 뭐 닷컴 주식들이 다 이익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170배 할 때 떨어지는 모습하고 지금 30배에서 떨어지는 모습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연상을 시키는 것 자체가 저거는 좀 무리한 예측인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지금의 그동안의 밸류에이션이 현재까지 올라온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해외도. 네, 해외 주식도. 네, 그렇고요.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좀 재밌는 거를 좀 네.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지수도 이 정도면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면 작년 10월 달에 1,440원 갔을 때 이번에는 거의 1,500원은 찍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작년 10월 달에 얘기했죠, 예. 거의 뭐 1,500원 기정사실이고 내년에도 1,500원에서 쭉 좀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의 다 내년에도 1,350원, 1,400원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거의 20년 넘는 차트인데요.
언제요 저렇게 치솟아 오르는 게? 요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1,597원 찍었을 때고요. 바로 요 앞전에 IMF 때는 1,800원 갔었던 적도 있지만 네. 자세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의 평균치는 한 1,150원이에요. 평균이. 그리고 1,444원 갔었지만 그동안에 2008년도에도 1,597원 갔다가 빠르게 떨어지죠. 2009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10% 가고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랠리가 왔었거든요. 이번에도 1,440원 찍고 확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는 패턴이 보통 A, B, C로 빠지는데 요게 이번에 B파 반등이었다 생각하고요. 이 A, B, C는 뭐예요? 우리가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들어보셨잖아요. 엘리엇. 예, 네. 엘리엇. 예, 엘리엇 파동을 보면 올라갈 때는 1, 2, 3, 4, 5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이제 A, B, C로 이렇게 빠르게 그래요? 떨어지는 모습인데 거의 그 떨어지는 패턴이 이번에 이제 B파가 나오고 저는 C파가 나오면서 내년 한 5월까지는 1,150원을 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약세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갔던 국면이 바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년도 이때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 때 그리고 골디락스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900원 갔을 때까지 한 4년 내내 랠리였었죠. 그렇군요. 요 4년 내내 랠리 때 2005년, 6년, 7년도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꺾어지고 어쩐저쩐 이유로 이제는 시장이 한번 급락하겠다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면서 주가도 2005년도에 코스피가 53, 코스닥은 한 87% 올라가고 랠리 갔었죠. 2009년, 10년, 11년도에도 뭐 칠공주 장세, 좌정 장세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라 코스피 시장의 강세 현상이 네. 일치했었고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이 정도면 정프로님이 그동안에 작년 내내 고생했으니까 지금 막 본전되는 주식이나 마이너스 5%까지 올라오면 막 팔고 싶어서 팔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이 작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20조 샀거든요. 예. 그 왜 샀겠어요? 예. 걔네들이 요 정도 2,600에서 팔아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아하. 네. 그러면 네.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정부는 그거부터 보시면 네. 지난 고점에서 한번 팔았어야 되는데라고 했을 때 네. 2020년 말 2021년 초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96,800원 찍었을 때 그때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 깨졌었어요. 오히려 그럴 때 팔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96,800원을 찍은 날이 그때 1월 11일이었는데 얼마 전에 거래대금이 폭발했죠. 너무 일찍 팔았어요. 얼마 전에 거래대금이 60몇 조 찍었다 했잖아요. 그때가 65조인가 68조 찍으면서 거래대금이 피크아웃 쳤을 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우리가 언제 고점을 치고 언제 바닥을 칠 거다 이거 맞추는 거는 없습니다. 못 맞춥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닉 셀링이 이제 끝났구나. 투매가 이제 끝났구나. 아니면 포모 현상에 의해서 막 쫓아 사는 현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피크 치겠구나. 이런 거는 느낄 수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주식을 끌고 가야 되느냐? 원달러 환율이 최소한 1,150원 그 정도 갈 때까지는 그래도 좀 뚝심 있게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야 된다. 1,150원. 네. 너무 일찍 팔았어요. 그리고 아니 팔아도 선수들은 팔았다가 시장이 괜찮나요 하면 또 사고 네, 그러시면 돼요. 내 판 단가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패드 와치를 보면 이번에 금리 인상을 이제 동결을 했는데 그죠?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 내년에 금리 인상을 언제 하나 했더니 지금 내년 한 3월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금리를 올리다가 멈추고 났을 때 2006년 8월부터 2007년 1년 동안 시장이 되게 좋았어요.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났을 때 2019년도에도 2018년 12월 21일인가 마지막 인상을 하고 멈추고 나서 2019년 8월까지 시장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 오히려 이 안도 랠리를 즐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되게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차트가 코스피 이제 월봉 차트인데요. 네. 우리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정프로님 이걸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코로나 때 네. 1, 2, 3월 달에 확 무너지죠. 네. 그리고 4월 달에 양봉 나고 5월 달에 올라오는데 아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지수가 2달 만에 2,000을 회복해 하면서 아 이제 다시 한번 떨어진다. 쌍바닥 맞아요. 온다. 네. 그럴 때 제가 요 5월 달에 요 자리에 출연했었잖아요. 아, 그때 그죠? 제가 많이 팔았는데. 예, 그러면서 곧버섯 잡으신 거 레버리지 사셔서 스퀘어로 만드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시면 5월 달에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 까만색으로 제가 조금 짙은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온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죠. 이동평균선. 네. 요 까만색이 지금 월봉이거든요. 네. 5개월 이평이에요. 음. 자, 5개월 이평을 2020년 5월 달에 뚫게 되죠. 뚫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면 2021년 6월 달 고점 칠 때까지 5개월 이평선에 지지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장이 무슨 장이죠? 강세장이에요. 강세장. 그리고 21년 6월, 7월, 8월 달에 한번 5개월 이평선이 깨지고 9월 달에는 이 5개월 이평선이 지지가 아니라 이게 저항이 되면서 제대로 한번 뚫지도 못하고 계속 빠져요. 계속 빠집니다. 네. 예, 저는 작년 5월 요때쯤 아 이제 이만큼 빠졌고 옆으로 이제 붙고 있으니까 페드가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좀 완만하게 해주면 뚫지 않겠나 했는데 6월 달에 또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5개월 이평선이 못 뚫고 떨어질 때마다 아 아직까지 약세장이구나. 예, 이렇게 뭐 경제 전망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뭐 맞니 안 맞나 보다도 그냥 5개월 이평선을 뚫고 있냐 못 뚫고만 보면 되는데 자 언제 뚫었냐면 작년 11월 달에 강하게 뚫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뚫고 12월 달에 다시 깨는 듯 했지만 이 부분도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배당락을 감안해 보면 5개월 이평선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달부터 5개월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세장이 맞냐 아니냐 왜 박전무는 계속 여기서 계속 올 1, 2, 3월 달에도 계속 저 사람은 왜 나오면 계속 사라 하냐. 강세장이기 때문에 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네. 나중에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건데 공매도 세력들이 뭘 놓치고 있냐면 네. 약세장이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면서 주식을 때리는 거예요. 작년 같은 이 약세장에는 공매도 세력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반등을 한번 주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 세력들이 미운 거예요. 아이 반등 한번 좀 주게끔 좀 위에 걸어 놓지 말고 좀 빼주지.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이 박살나는 장이 언제냐면 네. 강세장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헤지펀드에 공매도를 하는 네. 그런 기관이 또 언제 지금처럼 어려웠냐면요. 요 코로나 때요. 요 때도 다 왔어. 2,000배. 아니 2차 팬데믹이 앞으로 온다는데 그리고 계속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 락다운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올라오는 게 맞아 하면서 공매도 계속 엄청 여기서 때렸구나. 공매도 때리고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곧버스 때리고 인버스 때리는 뭐 공매도 세력이 아닌 일반 개인 중에서도 곧버스 인버스 많이 하시잖아요. 인버스 엄청 그죠? 사죠. 예. 예,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해도 막 하시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왜 뭘 잘못 봤냐면 시장을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대한 시장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정프로님도 계속 때립니다. 있는 거 아우 지금이라도 줄여놔야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3월 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 와 올해부터 드디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네. 2008년이 재현되는구나. 그때도 제가 아니다라고 전문가 모시고 네.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현금화를 많이 시키고 그때 곧버스 인버스를 또 많이 샀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500 밑에서 매수가 디글디글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밑에. 다 떨어지기만 하면 본전만 되면 환매해야지.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2020년하고 다시
돌아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때 2020년도에도 코로나 이후에 환율이 빠지죠. 이게 바로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2020년 3, 4, 5, 6, 7 올라갈 동안 환율이 쭉 빠집니다. 얼마까지 빠지냐면 1,080원까지 빠져요. 1,290원까지 갔던 1,300원까지 갔던 환율이 1,100원이 깨집니다. 그동안 이래 계속 올라가죠. 지금 환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좀 속 시원하게 빠지지는 않지만 1,500원, 1,400원, 1,350원 예상했던 환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114에서 지금 100일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4, 5, 6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 8월 달에 소위 말해서 골든 크로스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정프로님.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네. 예. 영희철이 크로스 하던 옛날 그 마징가 제트였나요, 그거는? 마루치아라 진짜 마루치아라 크로스 진짜 했습니다. 네. 그거 말고 네. 5개월 이평선이나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좀 더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를 우리가 골든 크로스, 반대는 데드 크로스. 데드. 예, 데드 크로스. 네. 예, 꾸라고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도 보면 요 7월에서 8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근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나서 오히려 발생하고 나서 9, 10월 달에 오히려 이격 조정을 좀 해요. 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11월 달부터 올라가고는데 요 위에 차트가 두 개가 또 다른 기술적 지표가 있는데 RSI라는 지표가 있고 바로 밑에가 MACD 오실레이터라는 MACD 오실레이터는 추세 지표라고 우리가 네. 증권사 처음에 초급반 중급반 가면 이제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거 볼 때 나옵니다. 네. MACD는 추세 지표다. 네. 이 추세 지표가 6월에서 7월 달부터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요때부터요. 2020년. 네, 2020년 한 6, 7월 달. 네. 근데 요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죠. 이번 7월 달에 한번 확 빠질 거다. 아, 맞아요. 그리고 지금이 다 온 거다라고 하면서 한번 빠질 거다 했는데 이 기술적 지표를 잘 모르시는 거죠. 실제로는 이때부터 강세장이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5개월 이평선이 깨졌던 2020년 10월 달부터 이제 약세장이 들어가고 11월 달에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지난달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이제 거죠. 플러스예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좀 우리가 확률을 높이고 싶으면 외국인이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7월 달부터 미국 시장 계속 빠지고 우리 시장도 계속 빠지는데 작년 7월 달부터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계속 샀어요. 네, 계속 샀습니다. 그런 부분이 네. 좀 더 강세장에 대한 확률을 높여준다. 조금 한마디 여쭤보면 네. 그 2020년 그때 이제 해서 돈 푼다고 완전히 금리도 0%로 하고 네.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때가 막 올라갈 때이고 지금은 유동성이 조금 계속 축소되니까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풀렸었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걷어들이는 시즌이니까 네. 그때랑 지금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예. 우리가 보통 유동성 장세가 있고 그죠? 네. 뭐 실적 장세가 있고 역금융 역실적 장세가 있는데 올해 시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냥 실적 장세죠. 왜냐하면 네. 올해 올라온 주식들은 보면 전부 실적 모멘텀이에요. 그죠? 현대기아차가 올 초부터 올라왔었고 그리고 2차 전지에 올라왔고 피부 미용기계 엔터테인먼트 전부 보면 전부 실적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금융장세는 경기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경기를 떠받쳐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수혈하면서 말 그대로 수혈해지죠. 예, 거의 중환자 시대 가가지고 기절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닌겔 꽂아주는 게 금융장세인데 지금은 자생적인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서도 실적을 막 낸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왜 빠졌냐? 여기서 금리를 6%, 7%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니까 그러면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 주가가 미리 부러졌었잖아요.
미리 부러졌었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금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먼저 네.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있지만 ISM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45까지 빠지면서 실제로 경기가 슬로우 다운 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하드 랜딩이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올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침체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하드 랜딩을 걱정을 해서 주가가 빠졌던 거죠. 네. 그런 차원이었고요. 그러면 올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반도체 섹터잖아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시간이 이제 한 7분 남았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정프로님 잘 보시면 네. 머리 어깨 무릎발 노래처럼 네. 우리가 헤드 앤 숄더라고 헤드앤숄더 네.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헤드, 숄더, 네. 숄더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에서 여기서 주식 사고 싶습니까? 저 맨 내려갔을 때 네, 예. 네,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네, 네. 근데 못 사지만 늘 네. 저쯤에서 난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정프로님은 오히려 약간 요 떨어질 때 요쯤에서 사셨겠죠. 보통은 저 보통은. 고점에서 많이 샀고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거꾸로 차트예요. 네. 거꾸로 차트입니다. 거꾸로 차트가 뭐예요? 예,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 좀 높다는 거죠. 네. 저 가운데 솟아 있는 데가 제일 저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바닥 찍었던 작년 10월 11일 날 나스닥이 1088을 찍었을 때요. 16,000 갔던 나스닥이 10,000 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00이었다가 2,000을 갔습니다. 지금 차트를 또 싹 돌려주셨어요. 네, 이게 원래 차트인데 좌우 방향이 좀 바뀌었죠. 오늘 뭐야? 왜 이런 걸로 장난침을 해? 그래서 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인지 편향적으로 이래 볼 수가 있는데 네. 차트를 이제 거꾸로 이래 보다 보면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부러? 지금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서 무섭죠. 이 전저점 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독일 지수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닥스. 네, 닥스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빠졌다가 올랐다가 작년에 왕창 빠졌다가 벌써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신고가. 전 세계에서 제조 광고 가면 독일, 일본, 우리나라. 한국.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인데 제가 여기다 뭐라 적어놨죠? 달러 전환 코스피 월봉 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는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요. 고점 대비 30%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전에 2018년 1월 달에 2,600을 기록했죠. 그때 2,600 수준보다도 지금이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환율이 더 낮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그냥 거저 죽는 주가라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지금 얼마 전에 일본 시장이 지금 33년 만에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38,000 갔다가 6,900 갔다가 지금 33,000 오면서 네. 와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 독일, 일본, 한국 했을 때 최근에는 거의 한국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요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프로님이 여기서 주식을 파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외국인의 시각으로 정프로님 약간 외모도 약간 서구적이시잖아요. 외국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약간 외국인의 좀 스타일로.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네. 지금 이제 전문님 말씀드리면 이제 5월까지는 장 걱정하지 말고 내년 장에 5월까지. 대응해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2차전지를 상반기 때 안 샀으면은 그 소외 이제 2차전지하고 반도체는 좀 올랐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많이 소외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선택이 중요한데 네. 향후에 네. 그럼 어떻게 종목을 좀 어떤 업종 그런 네. 것들을 봐야 될까요? 그 작년 하반기 올해 뭐 삼성전자로 물리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냥 물타기 하세요.
네이버 물리신 분들 괜찮습니다. 물타기 하세요. 예,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네.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가 벌써 한두 달 전에 났는데 네. 네이버로도 또 많이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 1등 주식 애플 주식으로 돈 벌 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1등 주식 삼성전자 주식으로 돈 벌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만큼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 없잖아요. 네. 투명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외국인 주주들이 견제해주고. 예, 자, 삼성전자가 이게 연봉이거든요. 삼성전자 연봉인데 우상향하고 있죠. 네. 그렇죠, 정부님? 우상향하고 있는데 상승을 한 해에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상승을 했던 12년도 44%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13, 14, 15년도에 요때 있잖아요. 요때. 요때 3년 동안 10% 빠지고 6% 빠지고 5% 빠져가지고 한 저점까지는 33% 빠졌어요. 네. 예,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16년부터 43%, 17년도에 41%, 18년도에 24% 빠졌죠. 네. 작년에 29% 빠졌는데 19년도에 44% 올라가고 20년도에 45% 올라가죠. 네. 삼성전자는 많이 빠진 그 다음 해에 그냥 주식 사면 40%씩 먹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33%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물타기에서 6만 5천 원, 6만 7천 원 되신 분들한테 제가 이번에 많이 먹고 파셔야 됩니다. 본전되면 파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자, 15년 동안 2008년 포함해가지고 금융위기 포함해서 5번밖에 안 빠졌어요. 5번밖에 안 빠지고 하이닉스 이렇게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막 오르고 한 번 빠지고 막 오르고 작년에 왕창 빠지고 올해 오르고 있는데 지금 70% 올랐거든요. 15년 동안 5번 빠진 하이닉스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사고 밑에서 뭔가 경제 위기가 왔다 했을 때 팔고. 밑에서 팔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과점적인 세계 1등의 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마지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니까 가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죠? 반대로 내가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때리는 거는 또 과매도가 생기는 네. 거예요. 둘 다 가수요와 가매도를 만드는 거고요. 이 신용투자와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주식이 더 비싸지기도 하고 더 싸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신용투자자와 공매도 세력들이 언제 소위 말해서 뒤지느냐면 시장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자, 보시면 셀트리온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2017년도에 셀트리온 날라가죠. 네. 2017년, 18년 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에 너무 쏠려서 올라간 장 아니냐라고 폄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서정진 회장님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셀트리온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발표해 버리죠. 그걸로 한 방 제대로 먹여버리죠. 네, 그러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빠졌다가 2020년도에 또 급등을 하죠. 이때 또 장이 아까 보시다시피 좋았죠. 네, 네. 이때 또 장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때도 공매도 세력들이 또 크게 손실이 납니다. 네, 근데 2018년 1월 달에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19년 내내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2018년, 19년도에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되게 안 좋아졌다가 네. 19년, 20년, 20년, 21년도에 확 좋아졌다가 21년, 22년도에는 또 안 좋아졌다가 그랬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아요. 17년도에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근데 이 시장을 분석을 안 하고 개별 종목의 어떤 성장성과 개별 종목의 성장 스토리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 하반기에 신라젠도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좋아서 네. 그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파마 리서치 최근에 보면 많이 올라갔죠. 자, 파마 리서치를 보시면 21년도에 올라가다가 시장이 꺾이면서 질질질질 흘러내렸다가 작년 말부터 또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러면 파마 리서치가 됐든 클래시스가 됐든 다른 우량한 기업들 작년 재작년에는 매출하고 이익이 급감했나? 안 그래요. 시장 때문에 그런 거고 최근에 이제 관심 많았던 포스코 홀딩스를 보자고요. 네. 자, 포스코 홀딩스 16년, 17년도, 18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 고점하고 일치하죠. 코스피 고점이 2018년 1월 말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질질질질 흘러내리고 코로나 때 포스코가 또 급등을 합니다. 13만 3천에서 40만 원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코스피가 무너지면서 또 빠져요. 네.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으면 요 네이버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9년 빠졌다가 그 이후로 올랐다가 작년 6월달 이후로 재작년 6월달 이후로 빠졌다가 최근에 올라오는데 그 정도로 시장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내년 5월까지는 좋은 시장이고 한 종목에 쏠려서 가는 장처럼 보이지만 종목이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탑티어 그룹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정프로님 다른 주식 물려 있는 것도 기다리면 올라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경쟁 구도에서 네. 뒤처지는 탑티어였다가 세컨티어, 서드티어로 뒤처지는 기업만 아니면 순환매 돌면서 올라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네. 박세익 전무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꼭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채슬리 투자 전문 박세익 전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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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